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그동안 미성년자나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로 제한됐던 재택치료 대상이 입원이 필요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확대됩니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거나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단풍철을 맞아 다음 달 14일까지 5주간 방역을 강화합니다.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출입 명부 등을 통해 탑승객 명단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예방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 즉 백신 여권에 처음으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국민은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내년까지 세계 인구의 70%를 접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해 제약사와 선진국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화이자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경제를 살리고 있다며 접종 의무화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앞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코로나19 확진자도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으로 제한됐던 재택치료 대상을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감염 전파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어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어렵거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재택치료 중에는 지역사회 의료진을 통해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처방이 이뤄지며 이 같은 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구급차 등 즉시 환자 이송이 가능한 이송수단도 마련합니다. 격리 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이 아닌 생활 폐기물로 분류하되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이중 밀봉과 외부 소독을 거쳐 환자 본인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후 외부로 배출하도록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을 앞두고 변화된 상황에 맞는 재택치료 시스템 정착을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서울대병원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찾아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피고 향후 감염병 의료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재택치료와 같은 의료 대응 시스템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너무 성급하게 일상 회복을 서두르다가 어려움을 겪은 해외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일상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5천 명씩 계속 발생해도 중증 환자를 위한 의료 대응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중등증 병상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3,500명 이상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고 중증 위중증 병상은 5천 명 정도 발생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환자가 늘어 10,000명까지 가게 되면 그 수준에서 의료 대응에 부담이 없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이나 여행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출입 명부 등을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반드시 관리해야 하며 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5주간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 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주요 명산과 국립공원 입구 등 주요 관광지에 임시선별검사소 10곳을 추가로 설치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 철도역 등의 임시선별진료소 14곳도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손실이 큰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기준을 80%로 결정했습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손실보상액은 올해와 지난 2019년을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곱해서 결정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들로 동일하게 보정률 80%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됩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오는 27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단체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강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5일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개편안에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 등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단체는 7일 새벽 정부 청사 앞에 천막 농성장을 기습 설치하고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정부 서울청사 주변에서는 한국자영업자협회 등 다른 자영업자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 등이 60에서 80%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의 보상 범위를 100%로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예방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 이른바 백신 여권에 처음으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여행 안전 권역, 이른바 트래블 버블에도 합의해 백신 접종을 마친 국민은 다음 달 15일부터 격리 부담 없이 두 나라를 오갈 수 있습니다. 또 상용 목적이나 단체 여행뿐만 아니라 개인 단위 관광 목적 여행까지 모두 허용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 사용 승인한 백신은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했고 교차 접종도 인정 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우리 국민 모두 싱가포르로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번 합의가 다음 달 15일 시행되면 양국 간 여행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제약사와 선진국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네, 유엔도 공평한 백신 분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 접종과 그 중간 단계로 올해 연말까지 40% 접종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해 주요 제약사와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최소 110억 회분의 백신이 필요한데 현재 세계 백신 생산량은 매달 약 15억 회분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의 공평한 분배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chieving these targets will require at least 11 billion vaccine doses. This is not a supply problem. It is an allocation problem. 유엔 사무총장도 연말까지 세계 인구의 40%가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공평한 백신 분배를 강조했습니다. Not to have equitable distribution of vaccines is not only a question of being immoral. It is also a question of being stupid. 현재 전 세계 인구 대비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은 3분의 1 정도지만 빈국이 많은 아프리카는 5%에도 못 미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수장의 호소가
백신 분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화이자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미 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하면서 미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도 조만간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가 일단은 봉합되면서 한시름을 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촉구하는 행보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화이자가 5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상 임상시험에서 성인 용량의 3분의 1을 접종한 결과 왕성한 면역 반응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없었던 만큼 안전하며 성인과 다름없는 증상만 보였다는 겁니다. I was kind of nervous at first, like any shot, basically. And it did hurt when they put it in, but after about 2 days, the pain just went away. 이에 따라 FDA는 권고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자문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에서는 사실상 젖먹이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리노이주의 한 공사 현장을 찾아 백신 접종과 의무화를 역설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이 미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Second thing I'd like to say, today's report shows that vaccination requirements are good for the economy. Not only increase in vaccination rates, but to help send people back to work. 대기업 가운데 추가로 IBM이 의무화에 화답했습니다. 오는 12월 8일까지 미국 내 직원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매일 등교하고 있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도 백신을 맞게 되고 기업 등의 의무화가 확산하면 코로나19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올가을 독감 예방주사를 꼭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지난 겨울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등으로 독감 발생이 유례없이 줄었지만 올해는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올가을 독감 예방을 위한 플루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겨울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수칙으로 독감 발생이 유례없이 줄었다고 올해 독감 예방 주사 접종을 등한시할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Mask wearing and social distancing, along with school closures and reduced travel, likely contributed. But as I always say, flu is unpredictable. CDC는 오히려 올겨울 독감이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 낮은 독감 발생으로 사람들의 독감에 대한 면역력이 낮아졌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어린이 등 취약층의 독감 발병 위험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This is why it is doubly important this year that we build up community immunity with flu vaccination as we head into the fall and winter. CDC는 또 2주간의 간격을 권고했던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예방 주사를 한꺼번에 맞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맞아도 백신 효과에 문제가 없었고 부작용 또한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CDC는 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모든 사람이 해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것을 권고하면서 완전한 면역력 형성에 2주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달 말까지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독일 예방접종위원회는 현지 시각 7일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2차로 mRNA 기술 기반의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예방접종위는 기존에 한 차례만 맞아도 되는 것으로 권고된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 mRNA 백신 추가 접종으로 면역력을 최적화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얀센 백신의 예방접종 효과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독일 내 전체 접종 회분 대비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 가장 많은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얀센 백신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얀센 백신 접종자는 접종 4주 이후 추가로 mRNA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한다고 예방접종위는 설명했습니다. (2,000명대) 신규 확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글날 연휴와 단풍철의 영향으로 확산세가 거세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준비하는 가운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말 한글날 연휴와 단풍철 이동량 증가로 확산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최근에 연휴가 한 번 있었죠. 지난 개천절 연휴 때인데요. 개천절 연휴 당시에도 연휴 마지막 날 추석 연휴 하루 평균 통행량이 육박하는 수치 정도의 이동량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전국에 이동량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동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감염 확산 우려는 분명히 높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개천절 연휴 인구 이동으로 어떤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그런 감염 확산 우려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고요. 네. 이번 한글날 연휴에도 어찌됐든 인구 이동량은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염 확산 우려는 여전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절 연휴 상황을 좀 지켜보면 아무래도 이번 한글날 연휴로 인한 인구 이동 여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이동은 반드시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높았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풍철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어찌됐든 인구 이동량이 있게 되면 감염 확산 우려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단풍철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보다는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0월 18일부터는 방역조치 조정으로 인해서 일정 수준의 방역조치가 완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 부분이 오히려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준비하면서 재택치료 대상자를 입원 요인이 없는, 그러니까 입원할 필요가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70세 미만이라고 하면 60대, 50대, 60대가 다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네. 물론 무증상 경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60대 이상, 60대인 경우에는 위중증 전환율이 보통 10%를 넘는 그런 높은 비율을 보였었거든요. 백신 예. 접종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 일상으로 회복이 전환될 경우에는 주로 감염자가 백신 미접종자에서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60대인 경우에는 예전에 보였던 위중증률, 그러니까 10%가 넘는 위중증률을 분명히 보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분명히 위중증으로 전환이 될 건데 물론 초창기에 감염 초기에는 무증상 경증을 보이더라도 이게 갑자기 예후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연령대를 크게 확대한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물론 이렇게 그 재택치료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 어찌됐든 지금의 상황은 너무 한 번에 큰 폭으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안전조치, 하나의 안전장치로는 60대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단계적 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1차 접종 뒤에 예정일이 됐는데도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한 2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2차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1차 접종 후에 비교적 중증의 이상 반응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네. 물론 이 이상 반응 자체가 인과성 여부와는 별개고요. 어찌됐든 그 이상 반응을 경험하신 분들은 상당히 본인이 느끼기에 상당히 위중한 그런 상황이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감염 시 보다 심각한 임상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반드시 마무리할 걸 권고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이상 반응을 경험했던 분들이 아니고는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2차 접종을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감히 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상 반응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표적인 방안은 2차 접종 용량을 줄이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1차 접종 시에 혹시 모더나 접종을 접종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상 반응 때문에 2차 접종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용량이 낮은 화이자를 2차 접종으로 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 허용되는 교차 접종 루트는 아닙니다만 만일 1차 접종을 화이자든 모더나든 mRNA 백신으로 접종을 받으셨고 이상 반응이 비교적 심했다라고 하면 2차 접종을 오히려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시도하는 방안도 나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존에 접종하고 있는 이런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백신을 실제로 도입을 빨리 추진을 해서 접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화이자 백신은 접종 완료 2달 정도가 지나면 감염 예방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이스라엘 연구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접종을 완료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접종을 해도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이스라엘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연구 결과가 더 나와야지만 명확히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일단 이 연구 결과가 맞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더라도 반드시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유사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지를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주로 급격하게 항체 수준이 감소하는 연령대가 65세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들인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이 부스터샷의 대상자 반드시 고연령층과 면역 저하자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만약에 유사한 데이터들이 더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젊은 층에서도 항체 수준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화이자 백신이나 아니면 기존의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도 계속 돌파 감염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정 백신들을 접종받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부스터샷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전제는 보다 많은 데이터들이 좀 축적이 돼야지만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은 여전히 항체 수준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이나 중증의 예방 효과는 높은 수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상황에서는 경각심을 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스웨덴과 덴마크에 이어서 핀란드도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젊은 층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더나 접종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북유럽 국가 일부 국가에서만 이러한 움직임들이 좀 있고요. 향후에 이 부분이 더 확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예.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확연하게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에 심근염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모더나 백신 관련해서 접종 후에 탈모 후유증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 맞다면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었거든요. 물론 일본에서도 이 모더나 백신 접종 후에 탈모 현상을 호소했던 2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까지는 완료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네. 백신과 탈모의 인과관계는 인정받지 못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탈모라고 하는 게 종류가 조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도 있고 여성형 탈모도 있고 원형 탈모, 휴지기 탈모 이렇게 다양하고 있는데 이 탈모의 종류에 따라서 원인도 다양하거든요. 예. 근데 다만 탈모의 원인 중에 특히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면역 체계 이상으로 모발을 이물질로 이식하는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란 얘기는 면역 체계에 분명히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빈도는 낮으나 자가 면역 반응이 발생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길랑발해 증후군도 이런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의학적으로는 백신과 탈모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백신이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이러한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인과관계가 아직은 명확하진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환경부 등은 기존의 2018년 대비 26.3% 감축 목표를 40% 감축으로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감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아 이달 안에 탄소중립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감축 목표를 최종 확정하고 다음 달 열릴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치를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이 넘는 분기 매출과 역대 2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 데다 여기에 신형 폴더블 폰의 흥행 등으로 호실적을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D램 반도체 가격의 불확실성 등으로 연중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가운데 3분기 잠정 경영실적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이 7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3분기 67조 원가량의 최대 매출을 1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5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가량 증가해 반도체 슈퍼호황기로 불린 2018년 3분기 이후 역대 이익 규모입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도체 호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랑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삼성전자의 핵심 부품 사업부, 즉 디바이스 솔루션 사업부가 제품 가격 상승과 출하량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번 3분기 호실적을 이끈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말 출시한 폴더블폰 신제품들이 100만 대 이상 팔려 대중화 전략에도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반도체 위탁 생산인 파운드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에서 시장 지배력을 얼마나 높여 가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3나노 공정이 나오면서 TSMC와 삼성전자가 다른 방식의 공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얼마나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그 고객사들이 어느 쪽의 기술력을 더 평가를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마 LG전자는 일정을 늦춰 오는 12일 잠정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 생활 가전과 TV 판매 호조로 역대 최대인 18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합니다. YTN 이원규입니다. 정부가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월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억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10월 소비자 물가는 9월의 2.5%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달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판장 2곳을 시범 운영하고 우유 가격 인상에 따른 가공식품 인상을 최대한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관은 또 세계적인 공급 부족 문제가 길어질 경우 세계 경제 회복이 늦춰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Up until recently, sorting has been carried out by manual labor, with a high demand in time, often with errors occurring, causing delivery delay for our customers and increased costs for the company. The end result is a threefold increase in sorting speed of parcels, ensuring next day delivery for our customers. The purpose is not to replace human workers with robots, but rather to augment human workforces to make them more efficient.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이 전 세계적인 우주 강국 가면 이 떠오르는 나라가 가장 먼저 이 미국과 러시아겠죠. 네. 그만큼 이 두 나라는 우주 탐험 분야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영화 촬영 분야에서 이 러시아가 미국을 한 발 앞서가게 됐습니다. 네. 지난 5일에 이 러시아의 영화 촬영팀이 실제 우주에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출발을 했는데요. 이후 이 국제우주정거장 ISS와 도킹에 성공한 뒤에 이 촬영팀은 우주정거장에 무사히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 출발한 우주인은 모두 3명인데요. 영화를 찍을 감독 쉬펜코와 이 여배우 페레실드 그리고 이 러시아 우주인인 슈카플레로프가 함께 우주선에 탑승을 했습니다. 예. 이들은 앞으로 12일 동안 ISS에 머물면서 이 영화에 들어갈 약 40분 분량의 영상을 찍을 예정인데요. 사실 이 우주라는 여건상 감독은 직접 촬영과 연출, 조연출까지 맡아야 되고요. 또 배우는 연기와 함께 메이크업과 의상까지 모두 1인 다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들이 찍는 영화의 제목은 이 도전이라는 제목인데 심장 질환을 겪는 우주 비행사를 수술하기 위해서 이 우주로 파견된 여의사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계 최초로 우주 공간에서 실제로 제작이 되는 장편 영화인 만큼 기대해 볼 만하겠죠. 네. 네. 이제는 그래픽이 아니라 진짜로 촬영한 우주를 볼 수 있게 되겠군요. 네. 자, 4위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NFT라는 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 여부라든가 소유권 같은 고유한 정보를 부여해서 가치를 매기는 거죠. 예. 이미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 뭐 음원 같은 다양한 콘텐츠가 이 NFT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아르헨티나의 한 화가가 이 NFT 때문에 자신의 그림을 폭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도 보도로 전해드렸었는데 이른바 이 눈물 화가로 알려진 레안드로 그라나토라는 화가입니다. 네. 이 그라나토는 코로 물감을 흡입한 뒤에 눈물로 배출해서 그리는 아주 독특한 화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그라나토가 자신의 작품은 NFT로만 존재하길 바란다면서 자체 제작한 폭발 장치로 그림 5점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들은 결국은 이 원본 없이 디지털 세상에서만 남게 되는 거죠. 예. 이번에 폭파한 그림 5점은 모두 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300만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이 2점은 팔렸고요. 2점은 이미 예약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라나토는 이 작품을 구매한 사람한테 원본이 사라졌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폭파 후에 남아있는 그림 조각들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 다른 작품의 작업을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파괴할지도 함께 구상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작가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고 또 작가의 손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네요. 자, 다음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얼마 전에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말라리아 백신의 사용을 처음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개발한 모스퀴릭스라는 이 백신인데요. 예. 지난 1987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30년 동안 연구가 이어져 온 말라리아 백신입니다. 이 WHO는 이 백신을 승인하기에 앞서서 2019년부터 대규모의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예. 가나와 케냐, 말라위 3개 나라에서 어린이 80만 명한테 이 백신을
230만 회분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라리아 감염률이 3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WHO는 이번에 이 백신의 사용을 승인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예. 효능이 30%대라는 것은 뭐 크게 높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요. 예. 또 이 최대 4번까지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 효과도 몇 달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하지만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함께 사용했을 때는 입원율이라든가 사망률이 7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WHO는 이 백신으로 매년 어린이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백신을 승인한 순간을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이 실제로 보면 이 2019년 한 해에만 말라리아로 40만 9천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가운데 27만 명이 5살 미만의 특히 아프리카의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수를 앞으로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아마 이 소식 듣고 그동안 말라리아 백신이 없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네.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아주 이례적이었다는 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인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내에도 이 4차의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확진자가 늘었다가 줄어드는 것을 이 반복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개월 주기설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경향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보면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초와 비교했을 때 35%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도 동시에 이 신규 확진자 수가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도 25% 정도 줄었고 또 사망자 수도 한 2주 전보다는 한 10% 정도 감소를 했는데 예.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됐던 2019년 말 정도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2개월 주기로 바이러스가 확산했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경우도 인도에서 2달 정도 급격히 확산하다가 비슷한 속도로 감소를 했고요. 예. 또 이후에 영국에서도 이 델타 변이 확진 사례가 정확히 2달 정도 급증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이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태국, 프랑스 같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은 한 1.5에서 2.5개월 정도 지속하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전문가들도 이런 2개월 주기의 원인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뉴욕타임즈는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이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는데 특정 그룹에 아무래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더 높은 전염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들한테 모두 감염이 되면 더 이상 확산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코로나19가 수축기에 접어든 상태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아마 이 최악의 시기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2년 가까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파악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요즘 최대 화두로 오르고 있는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바로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데요. 우리 방역 당국도 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선구매해놓고 또 더 많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먹는 치료제가 코로나19 사태의 어떤 판도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일단은 이 기존 항체 치료제의 경우는 입원을 한 상태에서 정맥 주사로 맞아야 하지만 이렇게 먹는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이 알약으로 쉽게 복용할 수 있으니까 뭐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한테도 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뭐 문제는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네. 현재 미국 제약사인 머크가 개발 중인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보면 경증이라든가 중등증 정도 이 정도의 증상을 보인 코로나19 환자의 경우는 이 치료제를 한 5일 정도 먹었을 때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염 후에 이 초기 단계에서 이 약을 먹으면 증상이 악화하는 것을 아주 빠르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먹는 치료제의 경우는 감염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현재 머크사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이 18세 이상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머크사뿐만 아니라 화이자라든가 또 스위스의 로슈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의 임상 2상과 3상을 현재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른 시일 안에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전에 신종플루 유행 때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상황이 진정됐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로토닌 신호 조절로 당뇨병과 지방간이 억제되는 원리를 규명했습니다. 카이스트와 분당 서울대병원 공동 연구팀은 사람 지방 조직과 쥐 모델 대상 실험에서 지방 조직에 있는 세로토닌 수용체를 줄인 결과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지방산이 줄어 지방간이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등 당뇨병 관련된 대사 지표 등도 나아졌다며 이번 연구가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선인장 가시가 물방울을 끌어들이는 원리를 이용해 땀을 모으는 패치가 개발됐습니다. 포항공대 연구팀은 선인장이 가시에 맺힌 물방울을 몸통 쪽으로 이동시킬 때 물방울 안팎의 압력 차이를 활용하는 점을 모사해 땀방울을 포집하는 피부 부착형 패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패치 표면을 가시 형태로 만들고 구조를 최적화한 결과 패치의 기울기와 관계없이 땀이 빠르게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기술을 혈당 관리에 적용하면 반복적으로 체열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간 관련 지표를 확인해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등 공동 연구팀은 성인 남녀 7천여 명의 생체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방간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앞으로 10년 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2.56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나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등을 활용해 조기에 지방간을 발견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육량이 적은 비만 환자일수록 위암 수술 후 생존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 안병원과 캐나다 연구팀은 위암 환자 84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육량이 부족하면서 지방이 많은 근감소성 비만 환자의 5년 평균 생존율은 75%로 나머지 환자의 평균인 90%를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위암 환자는 평소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도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 영상 합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사람과 흡사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양면성을 지닌 AI 합성 기술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세상을 떠난 옛 가수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다시 대중들과 만났습니다. 2000년대 중반 빙고나 비행기 등 히트곡으로 인기를 끌었던 거북이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리더인 터틀맨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안타깝게 해체가 되었죠.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로 다시 터틀맨이 무대에 섰는데요. 쇳소리 진한 허스키한 창법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80년대 가수 김현식. 90년에 작고한 그도 다시 대중과 만났습니다. 이 노래는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라는 노래인데요. 생전 한 번도 부른 적 없는 노래이지만 정밀한 음성 합성 기술로 구현한 것입니다. 음성 합성 기술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이전에는 음성을 합성하려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먼저 만들고자 하는 목소리의 모델에게 원고를 읽게 해 그의 말을 녹음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발음 기호로 변환한 후 운율이나 음향, 음의 길이 등을 추출해 음성을 합성합니다. 단계마다 전문 지식은 물론 방대한 녹음 데이터가 필요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음성 합성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입력 텍스트와 이에 대한 음성 데이터만 있으면 음성 합성이 가능한 것이죠. AI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 학습해 음성을 발음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인데요. 2017년 3월 구글 딥마인드가 공개한 타코트론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음성 합성의 시작이었습니다. AI 기반 음성 합성 학습 기반은 사람이 말을 배우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옹알이만 하던 아기가 점차 주변의 목소리를 듣고 학습하는 것처럼 이 AI도 학습을 통해 호흡이나 높낮이와 강세 등 발음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죠. 이어가면 돼 힘들게만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내일도 결국 해낼 거잖아 인생이라는 건 가짜 주인공인 거야. 터틀맨의 무대는 목소리를 AI로 구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생전의 모습까지 재현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터틀맨의 체형과 비슷한 모델을 선정해 동작을 촬영했고 터틀맨의 과거 활동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AI에 학습시킨 뒤 최적의 얼굴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모델의 동작과 함께 합성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구현했는데요. 이게 바로 페이스 에디팅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 에디팅 기술에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인 간 기술이 대표적인데요. 간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가짜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과 가짜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가짜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 판별하는 알고리즘에 진짜 같아? 라고 물어봐서 진짜 같지 않으면 다시 학습을 시키고 더 정교한 가짜 컨텐츠를 만들어갑니다. 가짜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이 안 되는 수준까지 되면 학습이 끝나는 것이죠. 간 창시자 이안 굿펠로우는 간을 위조 지폐범과 경찰에 비유했습니다. 경찰이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구별해 범인을 잡으면 위조 지폐범은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 더 정교한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영상을 AI에게 학습시켜 합성 영상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최초가 아닙니다. 딥페이크라고 알려진 기술은 기존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시킬 수 있으며 현재는 육안으로 합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죠.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Now, you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이 말을 하는 영상 속 오바마는 진짜 오바마가 아닙니다. 실제 말의 주인공은 이 영상을 만든 감독인데요. 오바마는 이 감독이 컴퓨터로 자신의 입술 모양만 합성해 만든 이미지입니다. 특정인의 표정이 다양하게 담긴 15초 분량의 원본 영상과 웹캠, 얼굴 매핑과 목소리 변환 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나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AI가 만든 딥페이크 기술이 현실을 왜곡해 대중이 판단을 흐릴 수도 있고 가짜뉴스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죠.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지난 6월에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제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AI를 이용한 음성 합성과 영상 합성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물론 악용할 수 없도록 체계적 제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 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앞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코로나19 확진자도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비대면으로 건강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되는데요. 증상이 악화하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